네, 외교부도 김정은의 방중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측에서 방문하는 것을 며칠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영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방중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대체 누구냐를 두고 어제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가 계속 내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확실한 답을 주진 못했었죠? 겉으로만 보면 우리 정부가 어제 그 북한 최고위 인사가 중국을 누가 방문했는지,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조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어제 오전에는 김여정 쪽의 의견이 정부 쪽에서 좀 흘러나왔었고, 오후가 돼서 김정은이 맞다는 쪽으로 갔는데, 근데 그 정부 최고위층을 아는 저희 취재 쪽에 따르면 정말 전원 다 우리 정보가 몰랐다기보다는 극히 일부 뭐 북한과 지금 한 라인까지 뭐 설정했다고 할 정도로 북한과 밀접하게 연락을 하고는 우리 최고위 안보 쪽의 최고위층에서는 알았으나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서 그런 걸 일찍 밝히기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통제하고 있었고, 그 실무선에서 언론에 응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혼선이 있었지 우리 정부가 완전히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정상회담 전에 중국과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회동이 앞으로 예정된 우리나라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일면 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그 주변 관계국들, 당사자국들의 어떤 협조나 이런 관계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겠죠. 그러면서 볼 때 북한과 중국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선 단순하게 볼 때 북한이 지금 가장 기댈 수 있는 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중국이었는데, 그렇죠. 중국이 최근에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참하면서 상당히 북한의 그 이른바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 상당히 통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엔 중국이 대북 공조에 같이 합류했던 건데,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틀이 깨질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그리고 중국이 뭔가 북한의 하나의 버팀목으로 등장을 한다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뭔가 미득 구석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변수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우려할 만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양 측면이 다 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미국 정상회담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 좋은 효과를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 분석하셨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김정은을 부른 중국의 의도, 차이나 패싱을 피하고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의도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불쾌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불러서 급하게 달려간 김정은의 의도, 이거 자기 혼자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런데 최고조의 제재 압박을 계속 당하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길도 없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길을 터주겠다고 하니 급하게 달려가서 뭐 전통적 혈맹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진핑의 약속을 직접 들었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태도,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태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의도하는 완전 백기 항복,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런 쪽으로 잘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북한이 그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숨통을 틔워준 것이 중국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만약에 못했다면 예.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또한 심각한데요. 예. 뭐 저는 북한 상대가 북한이고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쪽의 정보기관이 첩보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공개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쉽지 않죠. 지금 청와대 예.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할 때 이미 많은 외신이 예. 기차 사진 다 보도하면서 또 뭐 정말 국빈급 이 예우와 경호하는 장면까지를 계속 보내주면서 이 사람이 김정은이냐 아니냐 갖고서 한참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 쪽이 아니라 다른 김여정 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예. 그런 느낌의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도로 그러니까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취재에 응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될 만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알았는데도 전략상 침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예. 정말 우리 정부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네. 후자 쪽에 아무래도 심정이 더 갑니다. 그렇다면 예.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예. 중국은 차이나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도 하는데 그리고 김정은은 정말 승부수를 계속 던져서 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또 미국은 완전히 뒤통수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안 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고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시고 정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시간이 좀 흐르면 알려지겠죠. 예단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장 부장 말씀처럼 예. 일부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배제했다라고 상정하기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상은 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이제 와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고 박사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의 이해관계 일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얘기하는 게 이른바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중국에게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중국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카드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가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평화협정으로 가고 북한의 어떤 체제를 보장하는 쪽으로 간다면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모두의 가장 원론적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신호다. 단지 중요한 건 말씀처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다자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3차 방정식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거의 5차 방정식 수준인데 4강과 우리까지 5나라잖아요. 그럼 5차 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그건 6차 방정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변수는 다양해졌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보다 더 정밀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복잡한데 그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을 수 있는 하나하나 방법을 우리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또 북한, 뭐 중국, 러시아 포함해가지고 지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 상태로 계속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고 박사 말씀 중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이게 주도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저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허를 찌르고 있는 것만 분명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이고 예. 사실 북한 전문가들도 전 미국도 그렇고 김정은이가 중국을 저렇게 전격적으로 방문했을 거를 예상하는 전략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 김정은의 여러 가지 수를 우리가 좀 미리 알려는 이런 좀 경험을 좀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은둔의 독재자 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외국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던 사람이 5월 3일 남북 특사단을 접견을 하고요. 전격적으로 그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말에 이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에서요 이제 후보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구인난 계속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후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야 야당은 이인재 공천 유승민 차출론으로 시끌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약간 공허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야권은
근데 서울시장 후보 자유한국당은 계속 영입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거 뭐 보도를 통해서 보고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반면에 또 그 지방 그 지사 도지사들 후보들도 결국은 전현직 도지사로 채워지고 있어서 예. 뭔가 같은 새로운 에너지가 수혈되는 느낌이 별로 없는 상황. 거기에 또 그 바른미래당도 계속 후보를 결정 못 하고 있어서 원래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는 거의 당연시됐는데 그것도 조금 늦어지고 그렇죠. 일부에서는 또 유승민 대표도 차출해서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 같은 거 나가야 된다. 시장이나 예. 도지사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여튼 큰 컨텐츠 없이 조금 공허하게 뜨거운 그런 게 야당에 현재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은 내세우는 서울시장 후보마다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영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 내용은 깊어지고요. 홍 대표의 직접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기준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 당의 대표이고 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대표가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직접 바로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결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한 거죠. 자, 명색이 제1야당인데 후보를 못 구한다. 이거 참 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땅을 치고 속상할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가 뭐 정말 자괴감에 빠질 것 같은데 자, 홍 대표가 전체적인 지방선거를 이끌지 않고 어떤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낮은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후보로 나설 것 같으면 지금 취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스탠스가 맞지가 않죠. 예.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로 나가야 되는데 경남지사나.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제1야당이 지금 이 서울시장 후보도 계속 지금 거절하거나 일단 맨 처음에 거론됐다 다시 또 이제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우리 한국 야당사에 나중에 승패와 관계없이 특히 지방선거에 이렇게 후보난을 겪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한국당이 지지율도 낮고 지난 대선이 벌써 끝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혁신이나 소통이나 어떤 그 성찰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전 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물난이 있다고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제1야당은 특히 홍준표 대표가 리더십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늦더라도 늦은 게 빠른 거라고 지금이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지난 탄핵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래야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 감옥에 계신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봐서 한국당 공천받아서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거론된 사람들이 다 고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만약에 한국당 지지율이 한 50%, 40% 돼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그런데 제한이 왔다. 그런데도 내 철학과 다르다. 이러고 고사할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되게 출마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처음부터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출마를 감행할 사람들은 선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116명의 현역 의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만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출마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 경우에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논의를 해놓고 나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 손대는 사람마다 불출마하는 겁니다. 부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홍준표 대표가 서병수 시장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공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장제국 총장이라든지 근데 다 지금 출마를 고사하니까 그렇네요.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공천으로. 서병수 시장 전략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서병수 시장의 경쟁력만 현저하게 상처내주고 결과적으로 서병수 시장한테 부산시장 부산 선거를 맡기는 꼴이 됐습니까? 왜 내부에 있는 그런 이 후보들을 처음부터 논외로 하고
가망 없는 외부 영입에 매달려서 결국은 이렇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홍준표 대표가 직접 출마할 결기를 가지고 하라. 예. 이런 주장, 볼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네. 그런 저는 이 전반적인 상황이 정말 후보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정말 후보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의 미스다. 오류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자초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분석합니다. 또 다른 야당이죠. 바른미래당도 뭐 유승민 차출론으로 시끄러운데 자 여당은요. 지금 후보가 너무 많아서 이 경선이 과열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물론 예전에 한 6명까지 갔던 후보 중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현직 시장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올해 초에 그 150억 원의 예산을 하늘로 날려버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서울시만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데. 자, 여권에서 결선 투표나요? 또 이 후보 단일화, 현직 의원 두 분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후보가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결선 투표가 되면 이제 이 경선 구도가 흔들릴 수가 있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2, 3위 후보가 다시 연대한다면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일단 결선 투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결선 투표라면 이제 흥행이 되는 건 좋은데 지금 굳이 흥행을 막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상처가 또 깊어지겠죠. 그렇죠. 당의 내용이 깊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야당이 이제 워낙 인물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흥행을 통해서 어떤 본선 경쟁력을 높일 그런 필요성을 좀 덜 느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는 채택을 안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저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서울시장 선거에 쟁점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야당 이 뒤에 처진 후보들은 쟁점축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좀 앞서가는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 뭔가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미세먼지 같지만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일리는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뒤처진 후보가 채택할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쟁점축을 보다 쟁점적이고 논쟁적인 걸 가지고 채택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조품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일단 들긴 합니다.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걸 뭐라고 비판할 건까지는 없지만 저도 여러 이슈 중에 하나에 너무 매몰돼 있다. 어떤 면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7개 광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자리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여권의 후보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어떻게 힘있게 이제 추동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가, 뭐 이 정도 프레임에서 서로 논쟁이 되는 게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고 싶은 장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보고 최 교수가 분석한 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돼도 이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굳이 우리끼리 하면서 결선 투표도 없었던 걸로, 이게 그동안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자 그러니까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대로 정말 안이하게 선거 그냥 다 이길 거다라고 낙관하고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때 왜 결선 투표라도 해서 좀 더 흥행을 제대로 못했는가? 왜 좀 더 거대 담론 수준의 이 토론과 경선을 관리하지 못했는가? 지금은 뭐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권 후보와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게 지금 안전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아침과 저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80일이나 남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뭐 또 다른 미투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선거를 준비하는 게 집권당으로서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